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5분의 토론을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각 분야별로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토론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필요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제 유튜브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AI. 사실 이제 AI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만 하는 것들이고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의 사회는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첨단의 IT 기술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깊숙이 들어온 AI를 우리들 스스로 또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필요한 AI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시빅 AI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상당히 이제 저한테도 깊이 와닿는 이런 주제이고요. 뭐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4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크매터 랩스, 되게 이제 어려운 회사 이름인데요. 강은지 시스템 디자이너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팀 과장이신 김수정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항상 우리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성지은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오현주 책임연구원이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4분의 토론자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각자 이제 내용을 들으시고 각자 또 이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느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본인이 속한 부분 또는 이제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토론해야 될 주제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강은지 시스템 디자이너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의 경험들이 사실은 너무 훌륭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간 느낌 많이 듭니다. 저는 다크매터 랩스 코리아 대표이자 시스템 디자이너인 강은지이고요. 2021년도부터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은 기후위기 그리고 물질 경제의 어떤 위기, 다양한 위기 안에서 전환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전환의 과정을 한 사람이 혹은 한 개인의 기업이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그 전환의 프로세스를 함께 디자인하고 전략화하는 일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의 역할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관심들이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과 많이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그리고 사람들의 역량을 함께 모아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언급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빅 스페이스 그리고 시민들이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까 좀 그 송희진 박사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보통 기술 개발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 혹은 국가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빅의 공간들, 시민들의 공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 공간을 장려할 건지에 대한 갭이 되게 큰 것 같다라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기술의 발전, 특히 AI, 뭐 미신러닝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증강되어 있는 새로운 그
가능성들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언급해서 얘기해 보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의 코오디네이션의 어떤 것들을 되게 줄이고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어떤 이해의 증폭의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 백명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관점을 넘어서서 기술이 되려 인간을 넘어선 인간과 다른 다양한 종의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선 이 기술의 역량 인간을 더 증폭시키는 증강시키는 이 역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송혜진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의 어떤 방향성들이 그 효율성에 어떤 중심이 된 그 오토메이션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갖다 증강시키는 어그멘티드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민과학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인공지능이 됐던 어떤 IT 기술이 됐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의 능력들 특히 이제 시민들의 합치된 능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경험하신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예,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눌러주시면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예.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됐어요. 맨 처음에 이 과제를 저희가 정책 연구 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지능국에서 정책국에서 이제 AIX, AI 플러스 뭐 에브리띵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려면은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AI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좀 기획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또 이쪽으로 굉장히 예정을 갖고 계시는 성지훈 박사님께서 또 언뜻 이렇게 이 과제에 대해서 나서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큰 지원금도 아니었지만 지원금도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금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있는 굉장히 그 가치가 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내는 그런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9월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갖고 뉴욕대에서 발표하신 게 뉴욕 구상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들 이제 그게 그럼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좀 더 공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점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간의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그런 모든 인류 취약한 부분에 있는 인류까지도 우리가 그 손을 닿게 하는 그런 이제 인간애가 있는 그런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그 한국가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이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AI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수하는 동안. 그럴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좀 잘했다라는 걸 뭐 이렇게 예를 들어봐라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국가 CTO께서 이제 그 디지털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낸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그 지역에서 그 119를 부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그 지역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가까이 단거리에 있는 분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앱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돈도 예산도 적게 들면서도 실험적인 케이스였는데 그게 성공하면서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이 디지털 정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들의 AI라는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시작함으로써 그 공감대를 얻어가가지고 향후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신 거에 다 이제 스며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이 아닌 곳에서 헬스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사회 현상과 우리 인류의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AI가 돼야 되고 그 산업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한 AI 또 좋은 곳에 쓰이는 AI로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개발 지원이나 정책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지털 2.0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공개, 공유, 참여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의 가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가치들은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측면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힘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를 주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방향성들은 거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AI 이거와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 어떻게 이제 잡아낼 것이냐 또 어떤 의미로서는 시민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두 번째 발표하신 뭐 인공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질병이 있지만 질병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강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바타 보면은 다리를 쩔룩거리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아주 그 용감한 용사가 전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디지털 기술들이 그걸 갖다 증폭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서로는 우리 성진 박사님이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조금은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그 행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와 관련돼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ICT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 ICT 분야가 왜 이런 다양한 거 그리고 포용적인 거 이런 부분에 조금은 눈을 감고 있는지 특히 AI 분야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과기부의 그 김수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과제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이 연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희진 박사님과 저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송희진 박사님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낼 때 그런 그 가슴 뜨거움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그 리빙랩의 다양한 정신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AI가 아니라 우리들의 AI, 함께 만들어가는 AI로 그동안 해왔던 리빙랩 활동의 정신이랄까 활동을 AI적으로 다 몰아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정책 연구를 하면서 송희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박사님, 이 연구 정말 하길 잘했죠. 이 연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 박사님도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이 연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럼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이 연구와 관련돼서 구성을 하면서도 또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김명 대표님한테 AI 기반의 특히 환자가 주도하는 AI 기반의 돌봄으로 정말 또 선도주자로 가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는 AI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리빙랩을 고민하면서 환자 주도라는 말을 앞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는데 이제는 AI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이 다 AI랑 연결이 되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분야를 찾으면서 우리 김종규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다 김종규 대표님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빠져 있었던 에너지 분야, 제가 좀 자신이 없다 부분, 특히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활동을 많이 리빙랩 활동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김정규 대표님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한 차원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발표했던 많은 분들 오늘 그 환경 분야 같은 경우도 이게 AI랑 결합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다른 쪽하고 연결이 되면 리빙랩이라든지 아니면 AI 분야랑 연결이 되면 우리가 했던 시민과학이 한 차원 고도화될 수 있겠네 라는 걸 오늘 또 아마 백명수 소장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오늘 그 끝에 계셨던 성모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했던 리빙랩 활동이 당사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의견을 냈는데 이게 AI 기반으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연결해가지고 그 했던 활동을 한 번 더 고도화시킬 수 있겠네라는 부분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요 정도로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AI 관련돼서 오늘 이 정도로 의제화되는 거는 사실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당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AI 포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찾아봐도 이런 내용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각 주체별로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히 과기부와 이 행사를 같이 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 부분이에요. 아까 송희지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만들었던 그게 하나의 그 데자뷰처럼 그게 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새롭게 예산을 만들고 R&D가 그게 구성이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각 주체들을 AI 기반으로 주체화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나가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이게 일단은 문을 열었고 이후에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제를 만들어질 때 오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인 사무관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박사님, 이 과제는 작지만 이게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걸 씨앗에 물을 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든 키워나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저는 연구를 하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명 대표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종규 대표님 각 분야를 이제는 그 AI라고 표현되지만 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좀 더 돌봄 분야에서의 AI인데 그 AI도 다양한 주제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조금은 이런 부분으로 멀리 있는 AI, 그들의 AI가 아니라 우리들의 AI, 함께 만들어가는 AI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품에 안기는 AI. 그리고 그 AI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나의 자존감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미래를 갖다가 새롭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AI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고 그 다음 우리가 구성해 나갈 것인가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럼에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오늘 김수정 과장님께 특별히 저는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요 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많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송 박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먹거리라든지 먹거리 나눔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구조화되고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먹거리 어떤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이 같이 관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같이 결합된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정규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이제 가상발전소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 단위로 이렇게 구성돼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이런 형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외국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김정규 대표님의 이런 활동들이 또 지역에서 이제 뭐 태양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결합을 해서 같이 이제 리빙 랩으로서 그런 관리들이 되고 또 지역에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 맨 끝단에 있어서는 그 스마트 시티에서 리빙 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 환경에 대한 거나 쓰레기에 대한 거, 자원에 대한 것들, 에너지에 대한 것들, 교통에 대한 거, 뭐 일자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시티에 올라가서 같이 논의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우리들의 AI라서 관리되고 또 같이 논의될 수 있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되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문가 또 시민 활동가들 또 시민 과학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시작이 단초가 돼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결합되고 또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현주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이름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AI 미래전략센터에 있는 오현주라고 하고요. 예, 정책본부이고 또 앞에 AI 미래전략이라고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나 아니면 AI 정책 만들 때 좀 뒤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공공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 좀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사실 저희 대부분의 연구는 뭔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정말 삶에 밀접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공기관에 들어오고 특히 디지털 정책을 만들면서 뭔가 내가 성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약간 네,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성지은 박사님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송희진 박사님께서 우리들의 AI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AI라는 게 우리와 되게 근접하게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그럴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공공의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AI 활용률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배민을 쓴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를 쓴다든지 하면 AI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한 사람들이 뭐 상당히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이제 비율은 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암담한 수치인 것이, 왜냐면 뭐 무슨 컨설팅 회사에서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경제적인 어떤 뭐 효과 아니면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 높은 수치들이 다 이용률이 30% 40%꽤 많은 꽤 높은 수치에 이르러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여서, 그래서 이게 활용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적인데, 물론 뭐 어떤 민간 기업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영역, 더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AI를 좀 신뢰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까 발표하셨던 것들과 연결지어서 그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약간 이제 진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송희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왜 이러저러한 AI 솔루션은 있는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AI 솔루션은 없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우연히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께 인공지능으로 아동의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를 위해서 AI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고서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거는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집에 단수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가스비를 내고 있다든지 안 내고 있다든지 이런 이제 간접적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아동학대를 이제 탐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은 이미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 좀 취약한 계층에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통 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느냐, 그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데,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동권을 위한 건데 거기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아동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장애인에게는 이제 특별한 카드가 주어지고 아동에게도 당연히 특별한 카드가 주어지는데, 충분히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그 공백을 찾아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좀 나름의 데이터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메워 나갈 수 있을지, 좀 이런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해서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약탈적 포용이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취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내주게 되고, 그리고 약간 마루타처럼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해서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통신사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 툴을 제공을 해주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포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약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물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사실 개인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그 개인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접근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구조적인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전 부처에서 다 신경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돌봄 문제를 AI로 해결하자라고 할 때
과학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래? 그러면은 돌보미 매칭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돌보미 부담을 전혀 덜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AI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오스트리아 비인 사례인데 거기는 이제 도시를 계획할 때 사람 중심으로 계획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뭐 부모나 특히 여성, 어머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뭐 도시를 세울 때에는 학교와 뭐 병원과 뭐 마트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고, 그게 돌봄에 아주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구조를 많이 바꾸는 방식으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는 AI를 믿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AI를 불신하는 비율이 7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상황인데,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들어와서 나의 직업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제 국가가 알아서 AI가 나의 직업을 빼앗아 가면은 여기에 맞는 다른 직업 훈련을 시켜서 더 나은 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직업을 주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AI를 어떤 경쟁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AI를 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삶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환우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뭐 돈을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 근데 AI로 자기 추적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받게 되면은 그 돈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기도 주되 사실 그걸로 이제 세이빙되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들은 다른 더 사회적인 어떤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그 줄어든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이제 사람들이 좀 안정성을 느끼고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뭐 IT 이런 기술들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너무 이제 자기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신, 뭐 이런 아니면 그 오류,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어떤 인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서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향 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표 토론을 갖다 쭉 했으면 우리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나오셔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AI라는 이제 약간은 선연적이고 또 이제 선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과연 그럼 시민들이 진짜 우리들의 AI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뭐 정책적인 방향성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예. AI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도구죠. 도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AI 그 자체 개발 활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선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조건 데이터 모으면 거기서 문제가 정의되고 어떤 패턴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 그대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AI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맥락들을 좀 명확히 하고 그때 이제 AI를 활용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오히려 그 개발되는 AI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뢰성은 이제 알고리즘의 신뢰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한 조직에 대한 신뢰성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아까 그 발표 과정에서 이게 그냥 살짝 넘어갔지만 그 위빌드 AI라는 그 시스템 방법론, 그 참여형 방법론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그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 음식을 받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 참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 알고리즘에 내리는 그 권고사항 그리고 제안들을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조직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참여적 과정들이 결국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알게 되는 이런 그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의 의미는 AI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고 빨리 뭘 얻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제어하고 그냥 무조건 AI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참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새롭게 재접근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빌드 AI라는 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팀들이 이제 이민경 교수라고 텍사스 AM에 있는 그 양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틀을 그대로 이제 작업장 환경에 적용을 해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연구를 못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장르를 하나 만든 그런 연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유사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 VPP를 만들었을 때 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러저러한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작업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훈련시키고 검증하고 다시 또 이제 보완하고 이런데 자원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니아야도 그 허브가 있죠. 데이터 허브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얘기했던 이런 이제 일종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지는 우리들의 AI와 관련된 데이터 허브 얘기, 그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이제 일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일정한 이게 플랜 B형 AI인데 이런 플랜 B형 AI의 생태계들을 만들어나가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났지만 사회문제 해결형 R&D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그 길을 또 한번 걸어가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10년 걸렸거든요. 10년 걸리면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데이터 쌤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해보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R&D도 해보면 사실은 목적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게가 껴들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의 요구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나 이제 통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데이터셋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AI 뭐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정부의 사업들이 그냥 기업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 활동하시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이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런 그 전문적인 부분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리빙 랩을 보통 할 때 그 사용자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술이 개발되고. 근데 여기서 그 시민들이 그냥 기술의 어떤 유저빌리티 테스트로 활용될 것이 아니라 시민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가 기술의 개발 안에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혹은 기술이 만들어내는 되게 그 에티컬한 어떤 경계에 약간 좀 불편한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함께 같이 리빙랩으로 실험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연주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좀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진보의 두려움들도 같이 시민들과 함께 그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순간이 있고 다이alo그의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순간이라면 그에 반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수기적인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충분히 시민들이 복잡한 어떤 기술의 단계와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모드의 차이에 따른 결과인 거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세팅을 다르게 함으로써 참여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조언을 주셨고요. 사실 대학교에서도 뭐 꼭 AI를 인공지능 뭐 컴퓨터공학과 애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런 AI 관련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문과생까지 다 예체능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전공을 확대시키고 그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또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차이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의 이제 노력만 한다면,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인공지능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명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뭐 사실은 이제 환우회에 있는 그 회원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속의 관계 속에서 이게 풀어나가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전문가와 실제 리빙랩 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같이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인 게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료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규제나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최근 한 2년 전까지는 전문가라고 하는 의료진들의 어떤 참여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환자 주도형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규제라는 것들에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업체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뭐 규제기관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서 실험을 해서 보여주자 해서 이제 지금 최근까지 온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거나 업체에서도 저희의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저희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의료라는 특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 중에 뭐 그 참여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너무 충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충만한데,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진행해 왔다면 저희가 이제
그 리빙랩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면 전문가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고 이제 국내에서도 내분비 하시는 전문가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 환우회와 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의 데이터로 또 연구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비단 이런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에서 자동온도 기록 장치라고 해서 백신이 한번 상온에 노출돼서 약효가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자동온도 기록 장치를 의무화한 거예요. 모든 의약품에 뭐 특히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의무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서 저희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거에도 저희 공기나 물처럼 아니면 음식처럼 꼭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슐린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그러면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 어떤 리스트만이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저희 환우회 전국에 있는 환우 회원들이 모여서 구글 맵에다가 일일이 내가 갔던 그 약국에 취급하는 인슐린 리스트를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업체에서 또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환자들이 가장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약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면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리빙랩이나 여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담당자이신 성지현 박사님, 송희준 박사님께 감사드린 건 저희의 사례를 한번 들으시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러주시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셔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전에 어떤 포럼에서는 경기도의원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어린 일형 당뇨인들을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시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는 처음 그런 단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좀 같이 하는 그런 AI 만들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홀로 외롭게 싸우셨지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좀 더 확대되고 또 많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형 당뇨인도 있지만 거의 성인의 한 20-30% 정도는 또 이제 이형 당뇨거든요. 이제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 또 이제 궁금한 건데 뭐냐면 내 당 수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거거든요. 뭐 어저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측면도 참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아마 지금 이제 인공치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런 걸 같이 논의하고 또 연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나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진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시민과학 한번 말씀을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시민과학에서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처리, 뭐 엑셀 뭐 이 정도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키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규 대표님도 제가 질문을 또 일단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민과학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환경단체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 보면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참 좀 넓은 범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리는 게 죄송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학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잘 짜여진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도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적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 아니면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잘 짜면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 뭐 코디네이터 역할에서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좀 더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디지털 기반 기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손안의 작은 기술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스스로 자기 검증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커버력도 넓혀질 거고 깊이도 더 정확도도 넓혀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질 수 있는 플랫폼이 또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 법의 지원, 제정 내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과학법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좀 상설화시킨다든지 의무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무한히 올릴 수 있고 거기서 실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떻게 많은 부분에 같은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도 나오시면 예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가상 발전소라는 건 되게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재생 에너지가 발전되고 소비되는 측면을 갖다 이제 컨트롤하는 것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절약하고 우리의 어떤 소비량들을 갖다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해서 그 가상 발전소라는 것들이 소규모 커뮤니티로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비전, 가상 발전소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시민 활동들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활동하시는 분과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의 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 각각에서 다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가 특정 큰 발전소 몇 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민주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 시민사회와 또 산업계가 함께 이해관계도 맞고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시민발전협동조합과 함께 그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그 소셜 벤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전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매개체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형식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생산자인 그 협동조합과 그 소비자인 소셜 벤처들이 만나가지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유통구조를 포함해서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 이 모든 부분에서 생산자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굴하고 그거를 또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뭐 필요하다면 가상 발전소도 좋고 마이크로그리드 좋고 그런 것들은 사실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제하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실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독점화돼 있고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성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다른 체제로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발전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걸 컨트롤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자립화시키겠다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또 그런 운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해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발전하고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우리 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해주시고 예. 어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성 박사가 마지막 한마디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7차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한 10차 정도까지는 저 욕심이었고 의지였는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공진화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그리고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저거예요.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도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했고 잔치를 벌렸고 페스티벌일 건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27차인데요. 28차가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2월 15일입니다.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어떻게 전환해 나갈 건가 의제를 갖다가 아마 대전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8차까지 왔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게 송희지 박사님은 10년 걸려가지고 AI를 다시 사회문제 해결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장대한 꿈은 없고 앞서 말했다시피 조금 있다가 먹을 저녁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아까 정말 맛있게 주문시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정말 그게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끌끌거리고 웃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성모세 대표님 오셨네요. 성모세 대표님 나오셔서 한마디 자기 얘기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질문하시죠. 예. 그러니까 또 거의 이제 비슷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리빙랩을 전문가로서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런 어려움을 좀 뭐 제거하나 극복할 수 있는 뭐 정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제일 크게 했던 리빙랩이 이제 안전의복이랑 스마트 케인인데 안전의복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미화원 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일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문의드리는 게 완전히 일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다가갔을 때 거의 뭐 90% 이상이 다 거절을 했었었고 안 하겠다고 했었었고 또 인식적인 부분이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빼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뭐 해줄 수 있다는데 그분한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초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스마트 케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는데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제 좀 많이 좀 닫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조금 아니 이것도 몰라라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분들한테는 다행히 이제 정책적으로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상하는 거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잘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또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더 혜택이 가거나 좀 더 좋은 여건을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공학을 하는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에게서 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이런 것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감의 기술, 상담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학생들은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이게 강화된 공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기부 쪽에서 좀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그 공학자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까 사실 이런 문제를 갖다 좀 더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하려면 아까처럼 뭐 우리들의 AI 연구소가 됐든지 AI 연구소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국적으로 갖춰지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민들이 혼자 공부해서 간다는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풀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풀이를 조금씩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지역마다 있으면서 이제 그런 팀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빨리 익히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시민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약간은 뭐 그런 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첨단의 기술들을 뭐 기업들이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모든 우리 어떤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라든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딱 5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27차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